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청정시대가 있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 세상,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름을 우리가 바꿨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로. 왜 의사당 1번 출구인지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1번 출구가 있는데 이 청년 정치인들, 또 기득권 정치를 좀 타파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 청년 정치인들이 바로 그 1번 출구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많이 펼쳐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민영배 의원 얘기도 들으셨습니다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일정 마치고 떠나면서 이 정부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극렬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봐라, 한일 관계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야당에서는 역사를 내다 팔았다. 도대체 뭐냐 이게.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정말 쓸데없는 말만 하고 간 거다. 진정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선 신인규 변호사님. 예, 저는 뭐 정부가 나름대로 뭐 5년이란 임기 동안에 뭐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이번에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철학도 없고 내용도 매우 좀 부실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저는 외교의 교과서를 봤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뭐 잘한 것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 출신 아닙니까? 근데 정말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아마 원포인트로 풀려고 저는 들어온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일본 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갔고,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리를 좀 놓쳤다. 전 이 부분을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놓쳐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기대는 사실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하나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심상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결국 기시다는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또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기시다 지지율 올려준 또 지지율 요정으로 그렇죠. 또 하셨죠,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시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특히나 한일 정상회담 한 지가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네, 됐어요. 3월달에 했었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언제 됐다고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온 모양새가 저는 마치 이제 일본 측에서 빚톡촉하는 사람이 이제 빚 받으러 오는 것 같이. 예. 먼저 달려온 게 매우 좀 수상했었습니다. 왔을 때부터. 아마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무언가 또 본인들이 G20 앞두고 받아낼 게 없는 것인가. 뭐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역할을 할 게 없는 것인가에 대한 아마 기대를 갖고 온 것 같고요. 아마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채웠고 그 나머지 반을 기시다가 채운다라고 이제 우리가 먼저 사과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나머지 반을 오염수로 채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국민께 이제 드린 것 말고는 저희가 받아낸 게 전혀 없죠. 네. 뭐 물컵을 뭐 오염수로 채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물에 반이 차 있지 않았습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물 반을 그냥 본인이 마시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염된 그 물을? 아니 오염된 게 아니라 그냥 물컵의 반에 그 생수를 다 드신 것 같고 결국은 물컵에 물이 다 비어버렸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빈잔이군요, 빈잔.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실리를 얻은 게 많이 안 보이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빈잔으로 표현을 네. 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방류 관련해서 시찰단을 보내자. 시찰단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쑥 둘러만 보고 오겠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시찰단 또 구성원들도 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 이번에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며 기존에 일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선언을 다 그냥 같이 다 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베 신조의 또 발언과 그런 철학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어서 앞뒤가 안 맞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게다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그건 개인 의견이다. 이런 아주 신박한 기교를 보여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셔요? 근데 저는 뭐 주권 문제, 영토 문제,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칙을 세우면서도 일본과 건강한 관계, 미래지향적 관계 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저는 사과를 강제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허하죠.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서 사죄를 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끝까지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 주권 문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 YS 대통령도 저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야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그럼 저는 그 정도의 기계는 보여줘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전 보는 것이고요. 자꾸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뭐 광우병 사태와 비교를 하는데 광우병 같은 경우는 검증된 위험을 갖다가 선전선동이 돼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이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위험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달려 있고 또 나중에 이것이 그런 수출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미된 그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 이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의 영역을 우리가 시찰단을 보내가지고 마치 일본이 하는 거 빌드업 따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옆에 가가지고 명분만 쌓아주는 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좀 외교가 아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죄가 아니죠. 사실은 이게 사죄를 빌미로 안 했죠. 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처럼 참 영혼 없는 동정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사죄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돼요. 근데 빙빙 돌려가지고 무슨 뭐 개인적 사견이니 뭐니 그딴 말 할 필요 없고요. 사실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죄하고 배상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있는 말 없는 말 하는 것, 뭐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아니 이게 주어도 없고 뭐 누구한테 대체 가슴 아프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교활한 물타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이게 그래서 기자가 묻지 않았습니까? 그럼 강제동원 그 피해자들한테 대한 말이냐? 그게 명확한 것이냐? 왜냐하면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시다 총리가 뭐는 일본 제가 사견으로 이야기한 거다. 아니 사견을 쓰실 거면 본인 인스타에 쓰시면 됩니다. 네. 이 정상회담에 와가지고 그걸 사견을 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 총리의 이 발언이 이 자체도 매우 옹색하지만 이런 진정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뭐 사죄 반성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그걸 괜히 확대 과장하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우스꽝스럽게 됐죠. 네, 사실 기시다 얘기 듣고 저는 야 여기서도 유체 이탈 화법이 나오는구나. 사실 본인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우리 그 노동자들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아넣는데 그걸 보고 가슴 아프다. 자기네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저는 참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쨌든 일단 돌아갔습니다. 기시다. 자, 윤석열 정부 1년 총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인데요.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 당시 했던 발언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꾸짖어달라.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대로 다 됐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선을 열심히 뛰었던 사람 중에 한 그렇죠. 사람으로서 참 대선 기간에도 양 진영이 서로 지능만 던지면서 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특히 뭐 저는 저희 진영을 반성한다 그러면 비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치가 오염됐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을 그렇게 강조를 했고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 특히 지금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결국 저는 가치의 오염이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사 실패죠. 이것은 뭐 너무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뭐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인사들만 지금 다 갖다 모아놓은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지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 예를 들면 뭐 민주당과의 협치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품지 못하는 그 전형이 전당대회 때 뭐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다 출마를 막는 것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돼야 되는데 국민 위에 좀 군림하는 정부,
가 되지 않았나.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 아프게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대통령이 당선 연설하면서 취임 연설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하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달라 이렇게 말한 게 있었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영원한 꼬님께서 꾸짖으면 압색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아, 그럼 더 꾸짖으면 됩니다. 그럼 더 세게 해가지고. 압수수색 하는 것까지 더 꾸짖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보기엔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서 또 꾸짖으면 됩니다. 네. 지금 남일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진짜. 자, 우리 임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우리 모두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잘 아시잖아요. 속았어요? 양두구역 얘기하신 아, 저는 것처럼. 근데 솔직히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올렸어요? 네. 우리는 좀 속았다. 알았는데 그 당시에. 자, 임 대변인.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던 계기가 이른바 이제 검찰로서 뭔가 굉장히 공정과 정의 그리고 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환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요. 지금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이 윤석열 정부에 갖다 붙이기가 너무 웃겨져 버렸죠. 모두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입에는 담고 있지만 정작 본인과 관련된 뭐 본부장이라던가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전혀 손도 건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너무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사실상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또 걸립니다. 걸리고 나서 걸려요? 뭐 외신할 때 걸리고 발각 어디든 됐다 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걸렸다고 하시는 걸렸다고 하지 말고 발각됐다라고 하라. 발각이나 걸리나. 차이가 있어요? 걸렸다랑 발각됐다랑? 조금 품위 있는 용어입니다. 또 품위를 찾으시는군요. 아, 네. 참네요. 발각됐다는 한자 말이고 걸렸다는 순 우리말 아닙니까? 또 외국어를 사랑하는 대통령실에 네, 있으시다 보니 그런가 또 봐요. 얘기하시는 거 그런가 본데 저는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항상 그리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국민이 이거 이상한데요? 설명해 보자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너네가 틀렸어. 그리고 우깁니다. 그리고 우겨요. 네, 우기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외신이나 이런 데서 발각이 되면 본인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빼요.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고 나중에 또 보복까지.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이 일상적인 대통령실과 이런 거짓말이 우리 사회 윤리 기준을 어떻게 보면 좀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권이 여당이고 어디고 막 거짓말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지게 된 게 저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네. 일본은 아름답고 정직한 나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실만 없으면 정직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도 듭니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1주년이다 보니 그럴까요? 자, 그럼 1주년 평가. 신인규 변호사님 아까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신뢰를 가졌던 부분에 밑단을 들여다보면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은 보통 징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은 지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러면은 파란불에 건너시는 분들, 빨간불이면 서시는 분들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신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 지금 완전히 거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제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가장 큰 시작이 뭐였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서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면 1시간 동안 얘기하시면 59분 동안 본인 얘기만 지금 하시니까 저도 리더십 강의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소통의 출발은 잘 듣는 거다 이러는데 전혀 듣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 뭐 쓴소리 왜 하냐 뭐 이러는데 저도 이제 좀 지쳐갑니다. 이게 뭐 쓴소리를 자꾸 해봐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지금 호소할 반영만 안 돼요? 수밖에는 아니면 탄압도 받아요? 없고요. 아니 뭐 탄압이라는 거는 뭐 다 이렇게 받아낼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아니, 되고 표정이 너무 결연해 지금. 아주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그리고 같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요 부분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데 그 3.1절 기념사라든지 4.19 기념사를 봤을 때 굉장히 연설문의 지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떨어지네요. 근데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도 뭐 사기꾼 얘기가 나오고 뭐 그때 그 용어 뭐였죠? 그 녹음 파일 나가가지고 뭐 쪽팔린다 뭐 이 XX 저 XX 막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도자의 언어로서는 당연히 그거는 부적절하지만은 그런 게 드러났으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네. 전혀 사과하지 않고 아까 임세현 대변인 말씀대로 그냥 뭉개고 가면은 다 될 줄 알거든요. 아니요, 국민들의 귀에 남아 있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그 갖춰야 될 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췄는지도 저는 좀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봄내님께서 야 역시 청년 정치 100점입니다. 이렇게 좋게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시네요. 자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요 긍정평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의미 없습니다만 0.1% 오르는 걸로 그래서 34.6%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62.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거는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2030 세대 변심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초창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고 많이 후한 점수를 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부정평가가 69.9%예요. 2030 세대, 20대에서 특히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72%예요.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희망이 듭니다. 있다. 네. 오.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네. 사실상 뭐 0.1이니 뭐니 올랐다고 하지만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정평가, 그러니까 부정 콘크리트 항상 60% 정도였어요. 50% 후반, 60%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2030에서는 조금 더 수치가 높은 것 같고 아마도 이제 2030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체, 유튜브나 이런 뭐 온라인에 훨씬 더 이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이런 민낯을 우리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정말 공정한 것처럼 마치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아무리 청년 세대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제 민낯을 안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역사에 있어서는 과거를 뭐 덮어놓고 미래를 향해 가자 하지만 정작 본인의 국정에서는 과거만 들추고 있단 말입니다. 맨날 전 정부 탓하고 뭐 전 정부 사람 탓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미래를 이제 내다봐야 되는 청년들은 언제까지 미래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계속 과거만 뒤지고 있나 이제 이런 면에서도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30 세대가 실망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여론조사 하나가 또 있는데요. 취임 1년차 직무수행 평가하면서 여야 누가 더 잘하냐 이거보다 누가 더 못하냐 이런 경쟁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1년차 직무수행 평가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57,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평가 57로 똑같습니다. 물론 긍정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이거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언론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것을 빼면은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낫다 이런 얘기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김대중 대통령 긍정평가가 60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78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55, 박근혜 대통령도 57이네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진짜 대통령이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저기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논외로 해야 되고, 왜냐면 총선을 1년 전에 치렀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되고, 그래요. 나머지 대통령들 보면은 다 본인 지지율보단 높죠. 노태우 대통령도 37%로 당선됐는데 지금 44%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48%인데 지금 30%대 초반이기 네. 때문에 그 15% 다 어디 갔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30대 아니겠습니까? 네. 30대이기 때문에 그냥 제 시선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보수가 괴멸 상태였죠. 망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분이 진영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된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란 말이죠. 그럼 당시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도 심했고요. 동시에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정치 혁신에 그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전 두 개가 결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이긴 거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2030 세대가 스스로 떠났습니까? 뭐 무슨 마음이 갈 때입니까, 저희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어떤 정책을 강하게 밀어가지고 2030이 그 정책에 반발해서 떠났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한 거는 제일 열심히 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외교도 아니에요. 당무 개입.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당대표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기존에 뽑혀놨던 당대표 임기도 있는데 1년 만에 내쫓고 네. 그다음에 룰 바꿔가지고 지금 마음에 드는 당대표 세워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또 세워놓고 나서 또 비대위 간다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참 너무 당황스럽게 그지없는데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러고서도 또 2030 탓하고 나중에 가서는 또 2030 필요하니까 또 달콤한 유인책 제공해가지고 올 거다? 이건 사람을 바보로 보는 거죠. 근데 유인책 제공했는데 하나도 지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속겠죠. 안 속을까 예,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를 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2030도 더 이상 이제 속는 것도 지쳤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정치권 이건 뭐 양쪽이 전 똑같다고 보고요. 2030이 스윙보터 기질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는 좀 정직한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 저는 저 마음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신 봅니다. 변호사님은 거의 모든 걸 포기한 상태죠. 아니 왜냐하면은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아니 그냥 아주 그냥 팍 아니 찔르시는데. 한 1년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듣습니다. 진짜로. 뭔가 용단을 하시려나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지금 딱 아니 그래도 마음에 새긴 게 있는 계속 것 아니 같아요. 아까도 꾸짖어 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좀 계속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압색 들어간다니까요. 꾸짖으면. 어디 더 세게 꾸짖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보다. 자, 백사다머니님께서 신인규 같은 보수를 우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신 변호사님. 여에 대한 신랄한 비판,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소리 많이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1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민주당은 1년 동안 평가할 게 있나요? 그냥 뭐 열심히 헤맨 것 같고 뭐 민주당도 비대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왜 여야를 비대위예요, 지금? 탓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저는 그냥 정치의 그 한계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1년 아니었나?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저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이 정말 딱 귀에 박히네요. 대통령이 1년 동안 열심히 한 건 당무 개입밖에 없다. 자, 우리 임세영 대변인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1년을 평가해 주시죠. 국민의힘 1년이요? 윤석열 따라하다가 그냥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민주당, 너무 웃으시네요. 민주당 까셨습니다. 그것도 좀 기분 나빠요, 웃는 거는.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치 초보를 사실상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꿔다 왔죠. 네. 그 다른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본인의 당에서 배출하지 못하고 후보를 이제 꿔다가 앉혀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정치 경험이 많았던 수많은 분들이 정치 초보한테 이끌려서 그냥 이도저도 못하면서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책임 의식도 없고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하지 못하고 정권 초반에 보여줘야 될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던 그 한 해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짱짱잉잉님께서 젊은이 화병 걸렸습니다. 자, 옆에 앉으시면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이 두 분의 젊은이들의 기운이.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징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어제 결정되지 못했고 10날 오후에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진사퇴 절대 안 한다. 이러면서 약간 뭐 내가 뭘 잘못했냐.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좀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 수위나 뭐 이런 거. 뭐 저는 이제 지금 윤리위는 과거 그 이항희 윤리위는 아니고요. 이제 황정근 변호사가 새로 윤리위원장이 네. 선임이 돼서 윤리위원도 다 바뀌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 바뀌었대요. 예. 저는 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일련의 지금 이 실언들과 구설수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정말 보수의 지금 실력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네. 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성해라 이제 이런 말도 더 이상 뭐 저는 아깝다.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윤리위가 저는 가장 좀 강한 중징계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징계를 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이어간다거나 아니면 경징계로 이걸 덮는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역풍이 불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중징계 외에는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근데 중징계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김재원 수석 최고를 건들면 또 정강훈 목사가 그러니까. 발끈을 하고 네. 또 태영호 최고위원을 만약에 중징계를 해서 총선을 못 나가게 하면 이분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얼마나 재선에 대한 욕구가 강한지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태영호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태영호 의원이 뭐 소위 양심 고백이나 이런 거라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윤리위는 상당히 지금 좀 가드불가 기술에 가불기라 그러죠.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가불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신 변호사님의 이 말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 같아요. 태영호 최고가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공천 얘기 한 적이 없다. 나 그러면서 자기 녹취록에 자기 스스로 한 말을 부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은 그것이 사실은 지금은 부인하고 있으나 본인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공천 개입이나
얘기가 실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네. 내밀의 공간이나 비밀이 보장된 곳에서는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우리가 막 자기 골방에서 거짓말을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정말로. 근데 지금 해명을 상당히 본인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긴 아니, 처음에도 했는데 과장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그런 말 한 적이 아니, 없다. 뭐 이렇게 과장이나 했어요. 거짓말이나 뭐 그게 그건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태영호 의원이 저는 그 녹취록안에서 전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사람들의 판단에 좀 부합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국 태영호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군요. 임세인 대변인 보시기가 어때요? 제가 봐도 만약에 네. 이제 태영호 의원 말이 거짓이라면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용산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불쾌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실을 끌어다가 본인의 공천을 문제로 어쨌든 보좌진들과 거짓말을 했고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예전부터 대통령이 당무개의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거짓말로 막 해서 언론에 드러난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의 전례가 있잖아요.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뭔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경고를 날렸습니다. 가만히 있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대표적인 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히려 이 사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경고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뭐 본인이 아니라는데 뭘 그러냐. 이런 그래요? 식의 반응인 거 보면 저는 태영호 의원이 뭔가 카드를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못 건드리고 그냥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심지어 이 윤리위원회도 계속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수상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태영호 의원 제가 조금만 변론을 좀 네. 하자면은 태영호 의원은 솔직히 본인이 나서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녹음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녹음이 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진실이 폭로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적절해서 징계한다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랑 부적절한 카톡 하셨거든요. 텔레그램인가? 그게 외부에 사진 찍혀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1호 당원인데 징계했습니까? 당무개입하면 그 징계 사유거든요. 안 했잖아요. 근데 태영호 의원은 뭐 힘이 약해서 그런지 또 징계한다고 이러거든요. 뭐 힘이 약하면 지금 희생양 삼는 겁니까? 힘이 센 사람은 봐줍니까? 태영호 의원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게 딱 상황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윤석열 애정이 대통령의 느껴지는데? 그 문자 노출 사건과 이것도 태영호 의원의 그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의도와 다르게 노출이 외부에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내용을 들어가서 징계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선 봐주고 태영호 의원은 또 징계한다 그러고 전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이건 좀 억울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태영호 의원 쪽에서는 물론 지금 아니라고 막 팔팔 뛰고 있습니다만 그 녹취록이 나간 거는 좀 미필적 고의 아닐까 내지는 알면서 그냥 샥 넘어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게 뭐 들어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약간 뭐 공작설 비슷하게 네, 이제 나가는 건데 네, 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저는 그 보좌진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당무 개입의 뭐 정도라 그럴까요?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까 저는 뭐 어쨌든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서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건 아니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비밀의 내적 공간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건데 그게 드러난 것이죠. 어쨌든 본인이 자기 보좌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그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일단. 사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금 코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뭐 보유 이거는 지금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점이 불법이라고 하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작년 대선 때 쓴 것 같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해충돌 위반이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솔직히 김남국 의원이 돈을 벌었다고 치더라도 그걸로 왜 대선 자금을 자기가 됩니까? 자기가 대통령 그렇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그건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예. 김남국 의원이 대선 자금을 본인 돈으로 쓸 만큼 그렇게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짠돌입니다. 아니 그리고 후배들 술을 사주고 밥을 네. 근데 사줄지언정. 요거 제가 핵심만 짚을까요? 예, 예, 지금 뭐 예. 대선 자금까지 갈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가난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약간의 위선과 내로남불의 부분인 것이고 김남국 의원 TV에 가보시면 인간 김남국이라는 2020년도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월 100만 원을 벌기 힘들었던 김남국 변호사의 그 절절함이 거기 멘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변호사 생활하면서 요즘 전 이거 이해하거든요. 뭐 수임이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초기에 개업을 하게 되면 사실 월세 내는 것도 어려운 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저보다 변호사 생활 몇 년밖에 더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9억 얼마를 저는 초기 자금을 형성했다? 전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어디서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은 해명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공인 아닙니까? 공직자잖아요. 근데 공직자가 자기 업무는 안 하고 코인 그거 등락이 그렇게 큰 것만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이모라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한동훈 장관 청문회 할 때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공직자 재산 상황에 지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이익을 번 거에 대해서 뭔 상관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라는 게 월급이 1억 얼마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본인은 생활 안 합니까? 그렇다면 저축해서 모아도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재산이 몇십억이 뜁니까? 그 국민들의 박탈감과 공직자로서 그 자세가 가당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그 9억 6천만 원을 어떤 한 그 주식 그 가상화폐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이제 굉장한 그 폭락으로 많은 분들이 그 피해를 보셨는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 9억 6천만 원을 몰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짠돌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짠돌이들은 뭐 하나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모아서 재산 증식을 하시지 그런 투기적으로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무슨 로또 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좀 내부자 정보나 어떤 좀 안심 장치를 가지고서 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폭락해가지고 가지고 예, 있는 게 그래서 하여튼 없다는 이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저는 소상하게 하나하나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어제도 장경태 의원 나오셔가지고 뭐 검소한 게 죄냐 이러시는데 아무도 검소한 걸 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가난을 팔았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 김남국 의원 말은 내가 40년 내내 가난하다고 검소하다고 말했는데 그럼 40년 내내 팔고 다닌 거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할게요. 이준석 대표도 공인이고 당대표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거 3번 치를 돈 벌었다 그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와 진짜 똑똑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청년 세대도. 왜 이준석 대표랑 김남국 의원은 달라야 되는 건가요? 아, 저희가요, 코인 자체를 지금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뭐, 코인은 젊은 세대들이 재산 증식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투자할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차이는 뭐냐면요. 네. 코인을 한 건 똑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가난하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한 푼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지금 가난하다면서 뭐 예를 들면 그 구멍 뚫린 신발이라든지 라면만 먹는다든지 본인의 가난함을 자꾸 강조했거든요. 그 영상도 보시면은 변호사 김남국은 월 100만 원을 벌기 힘들어서 어려웠습니다 하면서 민생 경제를 본인이 잘 이해한다면서 자신의 가난함을 갖다가 후원에 대한 그 수단으로 썼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국민들은 조금의 이런 뭐랄까요, 뭐 기망당한 느낌? 아니 가난하지 않잖아, 많은 돈을 갖고 있잖아 이러면서 국민들은 좀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내지는 코인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금 공직자가 불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박탈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제가 옛날부터 알았는데 진짜 가난하긴 했어요. 물론 근데 재산이 그렇게 있다라는 게 저는요, 제가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김남국 의원은 방송 생활 조금 했고 저도 방송해봐서 알고요. 그렇게 돈 못 모읍니다. 그리고 변호사 생활에서 아마 많이 얻었을 거거든요. 네, 그럼 많이 제가요, 벌었을 거예요. 내역은 아니더라도 수익 건수라도 저는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전에 코인 전에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걸로 조금 돈을 모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금액이 많아져서 불려졌겠죠. 불려져서 주식이 규제네요. 거의 그 불려져서 정도면. 그 저도 제가 증권사 투자왕이네, 출신인데 투자왕.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재산이 불렸던 과정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을 팔았다기보다는 어쨌든 후원금 주세요 할 때는 더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뭐 후원금 주세요가 뭐죠? 유튜브에서 후원금 예, 내라는 뭐 그런 거라는 후원금,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아니, 다 국회의원들이 연간 모으는 네. 후원 금액이 1억 김남국 5천 의원이 항상 개 1등 하거든요. 후원하는데. 네, 아. 있잖아요. 뭐 그래서 3억씩 모으는 거 어떤 있잖아요. 분들은 뭐 거의 막 이렇게 정말 제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후원금이 그래요? 약간 뭐 유머러스하게 한 건데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약간 본인이 항상 그 살아왔던 거나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밥 한번 사는 거 못 봤다니까. 네. 그리고 자기 맨날 돈 없다고 라면 먹고 다녔어요. 진짜로. 이건 내가 진짜로 알고요. 네. 같이 술을 먹으면 술병이 좀 멋있는 게 빈 병으로 남아 있잖아요.
내가 가져가도 됩니까? 그래요. 그게 약간 맞아요. 가져가놓고는 그걸 중고시장에다 제가 내놨다는 얘기할게요. 거. 이준석 대표는 차이가 뭐냐면 일단 한 명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고 한 명은 공직자가 아닌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은 가난하다라는 걸 강조해서 후원금을 얻었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그냥 본인 마케팅 아닙니까? 그냥 본인이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다니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후원금을 많이 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저는 공직자로서 이런 식의 재산 증식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전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나 가난하니까 돈 한 푼 줍시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거 본인의 그 인간 본인의 김남국이라는 영상 성향과 한번 본인의 봐보세요. 생활하는 패턴을 알려준 거 아닐까 해요. 원래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1분 그 친구가. 38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봐야 한번 되겠습니다. 보세요. 평소랑 똑같아요. 그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 코인을 처음에 어떻게 사게 됐느냐? 주식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처음에 했다. 근데 코인 가격이 한창 동안 막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어떻게 내부자 무슨 정보 이런 걸 하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이게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투자해서 올랐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금은 그게 또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자기가 무슨 힘을 발휘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건 없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자꾸 몰아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 국민의힘 당의 당대표가 민주당의 의원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1대1로 국회의원이 더 공인이니까 더 조심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그런 과정 중에서 만약에 어떤 불법이 있다. 그럼 그 불법에 대한 소명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도하게 오히려 지금 현재 조선일보나 등등에서 하는 거는 저는 자꾸 이런 영끌 같은 느낌, 그다음에 2030 세대를 자꾸 자극해서 봐라, 얘 너네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얘는 너네들한테 이렇게 같은 편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네랑 똑같이 가난하다고 하더니 봐라, 얘 뒷구멍으로 이렇게 돈이 많지?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자꾸 형성하려는 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하나만 같아요. 지적하고 싶은 게요. 공직자는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 정보 같은 것도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취합합니다. 근데 이런 국회의원이 공직자가요. 국민의 대표가 자기 재산에 저렇게 증식하는데 애를 쓰면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 여쭙고 싶고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본인이 반성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자꾸 비교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대표도 잘렸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됐을 때는 전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하면 전 똑같이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당대표가 같다니까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주식 정보나 가상화폐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내부 정보는 국회의원들은 뭐 입법이나 이런 거에서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처럼 뭐 이렇게 땅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알지만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거 될 수도 없습니다. 하면은 정보도 많이 취득하잖아요. 아니 서로 국정감사가 돌면서 이게 얘기할 수도 이게 있죠.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진 않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뭐 상임위는 다르더라도 의원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교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300명 다 걸려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국회의원들은 재산 증식에는 좀 초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저런 재테크나 하지 말고 할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재테크 하세요. 대통령 그러면. 아니 만약에-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이건 제 말이 맞죠.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코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16년부터 했다고 네. 제가 듣고 있었고 그럼 그 이제 당시에 국회의원 때는 좀 코인이 쉬시면 안 됩니까? 얼마 일 안 열심히 돼서 하시고 왜 자꾸 청문회에서도 이모 네. 얘기나 하고 그 이모 얘기 엉뚱한 그만 얘기만 여기서 많이 이모 하잖아요. 얘기를 갑자기 왜 나와요? 아니, 저는 또 이거 네. 이 부분이 또 문제인 게 네. 사실 이거 개인의 계좌 내역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떤 경로로 사실 이게 언론까지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남국 의원도 별도로 그런 부분은 문제제기를 확인을 해야 될 되지 것 않나 같습니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줄리 F님께서 US 달러 20달러 보내주셨습니다. 진실보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 정치인들에게 인사드리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은기 변호사님 오늘 아주 그냥 또 새로운 모습을 보네요. 계속해서 탄압당했으면 좋겠어요. 시원시원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